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정의당의 생태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이현석이라 그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봤어요. 10만 년짜리 걱정거리, 핵폐기물. 예, 혹시 핵폐기물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뭐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는 마치 비하하는 말이거나 욕처럼 쓰는 걸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쓰고는 있던데 현존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준위가 낮은, 즉 방사선이 그렇게 세지 않은 놈들도 있지만요, 굉장히 센 놈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소한 10만 년 이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우리가 매일 전기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전기 중에 약 30% 정도는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입니다. 가장 많은 것은 석탄인데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이제 핵발전소 전기입니다. 우리가 뭐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이 대규모 사고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사고가 없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크게 뭐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발전소가 가동되더라도 핵폐기물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고들이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들 몇 가지 하고, 과연 이 골치 아픈 골칫덩어리인 핵폐기물을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흐릿하죠? 이게 거의 유일한 사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핵발전소에서 연료로 쓰는 핵연료라고 그럽니다. 핵연료를 길다란 이제 봉에다가 넣어요. 핵연료 봉이라 그러는데요. 그 핵연료 봉을 다 쓰고 나면 이 큰 수조 같은 데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뜨거운 열도 나오고 방사능도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인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센 거냐? 바로 옆에 안고 있으면요, 오늘 우리 수업이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될 텐데요, 이 15분 안에 전부 다 저와 함께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센 방사선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2009년도에 옮기다가 경주에 있는 월성 핵발전소에서 떨어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은 저 구석에 보면 길쭉하게 하얀색으로 뭐 하나 딱 있죠? 예, 저게 떨어진 다발이 풀어져 버려서 거기서 핵연료 봉 하나가 저렇게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럼 저거 어떻게 되는 거냐? 저기서 계속 방사선이 나오는 거죠. 그럼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누군가 집어가지고 수조에 다시 넣어야 됩니다. 예, 실제로 2009년도에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집을까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우리 감 같은 거 딸 때 보면은 긴 장대 끝에 이렇게 집게 달린 거 있죠? 예, 그런 걸 현장에서 만들었대요. 예, 용접을 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집어가지고 수조에 다시 넣었답니다. 그런데 10시간이 걸렸고요. 당시에 있었던 이 정도의 방사선 양이면은 사람이 즉사할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굉장히 센 방사선이었는데, 다행히 옆에 사람이 바로 가진 않은 거죠. 긴 장대로 가지고 한 거니까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게 2009년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2014년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은폐됐던 거죠. 이런 종류의 일들이 발전소 안에서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잘 나오지 않은 일들 중에 한 개고요. 이렇게 사실 굉장히 우리가 보통 핵발전소 그러면 굉장히 첨단에 무언가 로봇가 와서 이렇게 일들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은폐되기도 하고 보고되지 않아서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작업을 했던 분은 나중에 신문에 인터뷰를 많이 하셨는데, 코피도 나왔었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았다, 이런 이제 증언도 하시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위험한 물질이고요. 이 위험한 물질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핵발전소나 아니면 병원에서도 나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같은 거 찍으시죠? 예, 그렇게 찍으면 거기도 여러 가지 그런 방사선 동위원소 물질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상대적으로 준위가 낮은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것은 고준위 핵폐기물이라고 부릅니다. 준위가 높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수조 같은 데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긴 대롱 모양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핵 연료가 들어가 있고 이 몇 가지가 묶여가지고 이렇게 다발로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전국에 있는 핵발전소에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발전소가 5개 지역에 나눠져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주, 울진, 영광. 그래서 전체 5개 지역에 나눠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경주에 있는 월성 핵발전소의 경우에는 나오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핵발전소의 원자로 형이 다른 데랑 달라서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25개 핵발전소 중에서 경주에는 4개밖에 핵발전소가 없습니다만은 전체 이 사용 후 핵연료라고도 부르는 이 고준위 폐기물은 전체 중에 절반이 넘게 경주에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라고도 부르고 고준위 폐기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직 정부에서 이것을 부르는 용어 자체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사용을 다 하고 남은 핵연료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에는 한 300년 정도 이렇게 보관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300년이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죠. 하지만 이 정도는 현재 과학으로는 잘만 관리한다면 뭐 관리가 된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준위 폐기물인 거죠. 고준위 핵폐기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10만 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10만 년 정도가 지나야 사용 후 핵연료가 갖고 있는 방사능의 정도가 절반 정도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10만 년이라면 혹시 느낌이 좀 오세요? 예, 잘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혹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사람은 호모사피엔스죠? 예,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근데 인류의 그 진화를 놓고 보면은 예전에는 호모사피엔스 말고도 많은 종들이 살았어요. 예, 그 중에 최근에 인류학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애들이 한 3만 년 전까지는 지구상에 살았어요. 살았고,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더니 호모사피엔스의 피 안에 네안데르탈인의 피도 같이 섞여 있더라라는 게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이 서로 따로따로 살았던 게 아니라 서로 사랑도 좀 나누기도 하고 같이 피가 섞여 있더라는 거죠. 이게 불과 3만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럼 10만 년 전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더 그거보다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10만 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것의 의미는 바꿔 얘기하면 10만 년 뒤에 물론 여러분들이라 저는 살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때 살고 있는 것들이 사람일까요? 사람일지 모르는 거죠. 인류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이걸 과연 그때까지 어떤 정보를 이게 진짜 위험하다, 문제가 많다, 여기다 파묻었다. 이런 정보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문제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왼쪽에 있는 마크는 많이 보셨나요? 네, 이게 방사선 마크입니다. 이게 방사선 마크인지 아는 것은 그렇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치원생들한테 저 마크를 보여주면요, 예쁘다 그래요. 네, 꽃처럼 생겼죠. 해바라기 같고요, 노란색이에요. 그런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저게 위험하다는 마크인지 아는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언어가 바뀌듯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느 순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언어는 계속 바뀌니까요. 2007년도에 IAEA에서 그래서 새로운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방사선 쪼이면 죽는다, 도망가라. 아주 직관적이죠. 예. 우리가 뭐 설명이 별로 필요 없고 모든 문화권, 모든 사람들에게 해골은 굉장히 섬뜩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주는 거죠. 그리고 꽃처럼 둥글둥글한 게 아니라 세모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걸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폐기물을 지금 관리하고 이런 걸 하는 사람들 중에는 공학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호학자들, 심리학자들, 인류학자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 문제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되어 왔느냐? 사실 잘 관리 안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까지는요, 핵폐기물을 공식적으로 바다에 갖다 버렸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다 갖다 버렸고요. 이건 IAEA에서 99년도 나왔던 공식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도 이 동해안에서 예전에 쏟아부었던 저 핵폐기물 때문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주 작은 양입니다만은 지금도 계속 방사선 물질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만큼 제대로 관리를 못했던 거고, 그거는 70년대 이후에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동안 1970년대 이후로 핵발전소를 시작한 이후로 40여 년 동안 이 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관리 정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지역에서 핵폐기장을 건설하려고 정부가 추진하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부딪혀서 건설하지 못하고 무산되고, 또 다시 그 계획을 추진하고 무산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지역들을 쫙 한번 이제 골라본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안면도, 1990년도에 충청도에 있는 안면도, 또 인천 앞바다에 있는 구롭도, 그리고 최근에는 부안,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핵폐기장 싸움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동네에 핵폐기물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때는 무슨 보상금도 받겠고 지원금도 받겠죠. 하지만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지난 우리 후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 선조들이 굉장히 원망스러울 겁니다. 그 돈은 잊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쓰레기만 그냥 후손들에게 넘겨준 거죠.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핵폐기물을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떠넘길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생기는 겁니다. 그런 면들에서는 핵폐기물이 갖고 있는 문제는 단순하게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이 핵폐기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좀 답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현재는 각 핵발전소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임시 저장소들이 있습니다. 임시 저장소가 꽉 차서 조만간 포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빨리 포화되는 거는 앞으로 한 2, 3년밖에 남지 않았고요. 길게 되는 것도 불과 10년 이내로 포화가 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 동네에 핵폐기물 쌓아놓지 마라. 임시 저장고를 짓지 마라. 이걸 우리 동네에 갖다 놓지 말고 다른 동네 들고 가라는 겁니다. 반면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같이 대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전기는 쓰고 있지만 저런 핵폐기물이 있다는 존재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냥 내가 플러그 끼면 전기가 나오는 것만 생각을 하지, 전기를 따라서 뒤에 있는 발전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고 어떤 폐기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경우들이 많지 않은 거죠. 해외의 경우도 이 비슷한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유카산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1980년대부터 여기에 핵폐기물을 처분하려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처 몇십 킬로미터가 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거의 살지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 핵폐기물을 넣으면 좋겠구나라고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를 해보았더니 약 10,000년 전에 지하수가 흘렀던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지금은 사막이지만 10,000년 후에는 여기에 물이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계획이 다시 처음부터 계획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10만 년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여기가 물이 흘러가 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굉장히 컸고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요거는 스웨덴에서 작년도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담기 위해서는 이 담는 용기가 있어야겠죠. 용기에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구리로 만들고요. 구리가 부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연구를 했더니 1000년 정도는 이 구리통이 부식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계속 테스트를 해봤더니 부식이 되더라, 녹이 슬더라는 겁니다. 왜? 1000년 동안 저거를 그냥 부식시켜 볼 수가 없잖아요. 다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연구만 했던 거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니까 과거의 것이 잘못됐다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된 거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관련한 기술들은 계속 연구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안정한 기술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이게 인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미세 플라스틱 문제라든가 여러 환경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폐기물 문제는 인류의 과학기술로 현재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동안 환경 문제를 얘기했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더 이상 저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 더 이상 핵발전소를 더 해서 저런 종류의 쓰레기를 무책임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 세대가 만들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 세대에서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으로 저것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방법을 만들자. 그냥 지역 주민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던 거니까 계속 더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무책임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저런 폐기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저것을 생각지도 않고 전기를 펑펑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대가 무언가 해법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핵발전소 얘기하면 폭발하고 터지고 방사선이 생기고 기형 물고기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터지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유에 좀 고민을 하는데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